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측정에 사용되는 기타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무게, 즉 질량, 부피, 길이, 요거 외에 여러분들 온도를 측정하는 거 우리가 쉽게 화학 시간에 진행합니다. 온도의 단위에는 셀시어스라고 하는 섭씨,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죠.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화씨, 그리고 화학에서 많이 쓰는 절대온도,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화씨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영미계에서 많이 쓰는 온도의 측정 단위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점의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화씨는 섭씨는 0도에서 옵니다. 섭씨 0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0도씨 되면 얼음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0도의 기준이 되는 게 화씨에서는 32도 F입니다. 32도 F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K는 273입니다. 절대 온도에는 270, 네, 글씨가 안 써지죠? 넘어가 버렸네요. 273K 이렇게 되죠. 끓는 점의 경우에는 섭씨는 100도씨에서 끓죠. 화씨는 212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켈빈 온도는 373K에서 끓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이 섭씨와 화씨와 절대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 아래 나와 있는 식이에요. 먼저 화씨로 고치려면 섭씨를 T도씨는 섭씨예요. 섭씨를 화씨로 고치기 위해서는 섭씨에다 1.8을 곱해줘요. 그리고 32, 어는 점 32도를 더해주면 화씨로 바뀝니다. 켈빈 온도의 경우에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씨로 이 켈빈 온도를 가지고 화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줘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죠? 1.8 곱하기 의미 없는 얘기는 하지만 TK 빼기 273 더하기 32도 이렇게 하면 아마 화씨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꼭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식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예시로 보여준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화학 시간에 이런 방식의 식 전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위의 변환, 미터계와 영국계, 영미계 단위를 어떻게 변환하느냐. 자, 먼저 1인치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 영국계 단위죠. 영미계 단위인데 1인치는 2.54cm이고요. 1피트는 얘는 피트라고 읽고 얘는 인치라고 읽죠. 1피트는 30.48cm입니다. 부피는 갤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갤런. 3.785리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갤런이라는 단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갤런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거는 우리 모 땡땡 아이스크림 가면 하프 갤런 사이즈가 하프 갤런 이런 거 있어요. 쿼터인데 쿼터가 아니라 원래는 쿼터 갤런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에 하프면 2분의 1이고 갤런의 2분의 1, 쿼터면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실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게 쉽게 화학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은 파운드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1파운드는 453g입니다. 또 오지, 온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 온수는 28.35g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계 단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미터계 단위로 전환하는 것들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효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잴 때 어디까지 잴 것인가, 어떤 값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이 유효 숫자의 개념에서 나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효 숫자라는 게 뭘까, 어떻게 생성될까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측정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왜? 모든 측정은 우리가 눈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을, 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무슨 예를 들을까요? 자,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몸무게도 잴 수 있고 하는 저울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자가 있죠, 자. 자에 보면 자의 눈금이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1cm 그러면 사이에 이렇게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요 하나의 눈금이 1ml예요. 그래서 여러분 잴 때 뭐 1cm라고 잴 수도 있지만 5mm 이렇게 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려고 하는 어떤 물질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즉, 요 눈금,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눈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재려고 하는 길이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만큼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1mm, 2mm, 3mm, 4mm, 5mm인데 자, 요것의 길이를 얼마로 재울까요? 얼마로? 나는 요걸 보면 2.5mm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죠. 근데 이 2.5mm에 이 0.5는 사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나는 이거 2.4야. 아니야, 내가 봤더니 2.6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거의 3에 가까워, 3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뒤에 추정한 값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만 확실하지 그 값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숫자에 적어도 1단위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눈금의 끝자리에 이게 2로 읽혀질 수도 있고 3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1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되어져요. 그래서 유효숫자는 측정 도구의 최소 단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용량 눈금의 경우 8, 즉 밀리리터 단위, 이게 눈금 실린더인데요. 부피를 재는 눈금 실린더입니다. 밀리리터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용기는 1ml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용량을 잴 수 있는 눈금이 조금 세밀한 눈금 실린더의 경우에는 0.1ml까지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이 경우에 이 매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는 0.1ml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또 실험실에서 쓰는 아주 세세한 눈금이 그려져 있는 기구 중에 뷰렛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화학 시간에 이제 많이 쓸 겁니다. 이 뷰렛에는 0.01ml까지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용기마다 그려져 있는 눈금에 따라서 눈금의 최소 단위에 유효 숫자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공학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법, 여기 지금 유효 숫자에 따른 표시, 여기 지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지수법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이 지수법에서는 유효 숫자를 그대로 다 표기해 줍니다. 얘는 다 합쳐서 모두 500이라는 숫자예요. 500, 그죠? 5.00 곱하기 100, 10의 2승이니까 500이죠?
5.0 곱하기 10의 2승 얘도 500입니다. 5 곱하기 10의 2승 얘도 500이에요. 그렇지만 이 각각의 지수법에 의해서 표시된 앞자리수 얘네들은 서로 다른 유효 숫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될 때 5라고 하는 거, 유효 숫자가 한 개만 있는 것은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대용량 눈금 실린더처럼 측정 단위, 요 단위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효 숫자 두 개인 5.0은 요 0.0만큼, 유효 숫자 세 개인 5.00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0.01만큼만 불확실성이 있는 아주 자세하게 측정된 값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법에 표시되어 있는 지수 앞에 나와 있는 소수점의 숫자들은 요 자체가 유효 숫자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부피를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해서 부피를 구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효 숫자끼리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유효 숫자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덧셈과 뺄셈은 결과의 소수점 자리는 가장 적은 소수의 자리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가장 적은 개수의 유효 숫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뭐냐면 소수점 자리의 개수로 맞추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은 소수점 자리의 개수로 맞추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총 개수의 자리로 맞춥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의 교과서 예제 1.2입니다. 먼저 유효 숫자를 세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세 학생이 똑같은 물체를 각각 다른 저울을 써서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라는 학생은 1.611이라는 값을 얻었고요. B라는 학생은 1.60이라는 값을 얻었고 C라는 학생은 0.001611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배운 유효 숫자는 자, 1.611 첫 번째 학생은 4개의 유효 숫자를 갖습니다. 그렇죠? 4개. 두 번째 학생은 1.60 있으니까 3개의 유효 숫자를 가져요. 그 다음에 C 세 번째 학생은 자 0.0016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숫자를 보였지만 얘가 아니고 뒤에 4개의 숫자만 있는 4개의 유효 숫자를 가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유효 숫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거, 유효 숫자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교과서 예제 1.3입니다. 1.3. 어떤 환자에게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하고자 한다. 환자에게 분당 1.15g 분당 항생제가 주입되도록 주입 속도를 조절하려고 한다. 35분간 정맥 주사를 투여한다면 환자에게 몇 미리그램의 항생제가 투여되겠는가? 이거 뭐 유효 숫자 생각 안 했을 때 여러분 너무 쉽죠? 그죠? 어떻게 구해요? 분당 1.15g이니까 1.15 미리그램 per 분입니다. 분당 1.15mg. 그런데 얼마 동안 했어요? 35분간 곱하기 35분.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얼마인지 값이 나오죠? 1.15 곱하기 35분. 자, 주입된 양은 속도 곱하기 시간 1.15 분당 35분에서 40.25mg이 나옵니다.
자, 이때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답을 쓰려면 먼저 얘는 뭘 이용했어요? 곱셈이죠, 곱셈. 곱셈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 적은 숫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가장 적은 숫자. 자, 1.15 속도와 분을 곱했습니다. 자, 속도의 유효 숫자는 몇 개요? 1.15, 3개. 분은 35분, 2개입니다. 그래서 답을 유효 숫자 몇 개로 해야 돼요? 3개와 2개 중에 적은 2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40.25 중에 2개만 우리가 유효 숫자로 쓸 수 있어요. 어디? 요 앞에. 그래서 4.0 또는 40mg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지수법으로 예를 쓰면 4.0 곱하기 10의 1승 m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를 4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이 숫자가 1개이기 때문에 이 숫자 2개인 4.0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효 숫자에 대한 이게 그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게요. 아까 우리가 유효 숫자를 할 때 왜 0.001611 여기서 유효 숫자가 7개가 아니고 4개일까요? 하는 부분. 왜 1.60은 유효 숫자가 2개가 아니고 0을 포함한 3개일까요?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측정값의 반올림 규칙이 있습니다. 반올림 규칙. 반올림하는 숫자가 5, 여러분들 5 이상은 반올림 위로 올리고 5 아래는 버리고 하는 거 이미 배웠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반올림하는 숫자가 5보다 작은 미만인 경우, 5를 포함하지 않는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23.315와 23.487은 반올림을 하면 이 숫자 2개로 만들 때 앞에 이렇게 2개로 만들 때 그 뒤에 있는 숫자 3과 4가 모두 5에 작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해서 23으로 만듭니다. 반올림하는 숫자가 5보다 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림하죠. 23.692와 23.514라는 숫자가 있을 때 반올림해서 이 숫자를 2개로 하면 자, 23의 바로 뒤에 있는 숫자 6과 5 얘가 반올림을 해서 24로 만듭니다. 24로. 그런데 보세요. 반올림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딱 5인 경우 이 위에는 514 해서 5보다 컸잖아요. 정확하게 5인 경우는 버림 또는 올림해서 짝수로 만들어요. 짝수. 누구를 짝수?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짝수. 즉 23.5와 24.5가 있으면요. 뒤에 5잖아요. 5. 정확하게 5입니다. 그래서 23.5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 만들려면 24가 돼야 되겠죠. 올림해서 짝수를 만듭니다. 올림해서 24.5인데 여기서 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25가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버림합니다. 버림. 그래서 24로 만들어요. 똑같이 짝수 24로 만듭니다. 네, 이게 측정값을 반올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유효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 완벽한 수, 완전수, 유효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어떤 숫자가 유효 숫자의 영향을 안 받냐면 단위 변환하는 상수. 아까 우리 1인치는 2.54cm라고 했죠? 이렇게 단위를 변환하는 수. 과학적인 상수 어떤 거? 아보가드로수 이런 거. 6 곱하기 10의 23승 이런 아보가드로수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된 수 이런 거는 완전수로서 유효 숫자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또는
측정 도구 없이 셀 수 있는 수. 사람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셀 때, 사과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자나 뭐는 부피를 잴 수 있는 그릇이나 또는 저울 이런 거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수를, 셀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문자로 표시되는 수 10. 이 숫자가 아니라 10 이렇게 표시되면 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 이렇게 표시되면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성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교과서 예제 1.5. 얘는 보세요. 이제 여러분 완전수에 대한 예제입니다. 기숙사 침대에 침대 길이를 초과하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다. 이 매트리스의 길이가 80인치, 두 개의 유효수자예요. 80이 다 쓰이는 거죠. 폭은 39인치이다. 보통의 트윈 침대 길이는 72인치다. 매트리스 맨 윗면의 면적을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랬습니다. 자, 유효수자가 두 개 있어요. 자, 미터, 인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먼저? 그런 다음에 1번 단위 변환, 2번 매트리스 면적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단위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80인치를 80인치 곱하기 2.54cm 인치당 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또 39인치 곱하기 2.54cm 인치 하면 나올 겁니다. 자, 요때 요 나온 값에 유효수자는 몇 개여야 돼요? 곱하기인데 2.54는 완전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도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 값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요거를 먼저 면적을 계산해요. 인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치를 구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단위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거 정확한 유효숫자로 반올림하는 것은 최종 계산에서 한다. 그때마다 하지 않고 최종 계산 요걸 다 계산한 다음에 2.0m제곱 이렇게 유효숫자를 두 개로 맞춘다. 자, 유효숫자의 반올림은 최종 계산에서 한다.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의 성질은 먼저 세기의 성질이 있고요. 크기의 성질이 있어요. 자, 세기의 성질은 양에 무관합니다. 물질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의 성질은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피와 질량의 관계가 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질의 기본 성질 중에 먼저 화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새로운 물질로 변화할 때 관찰된다. 물리적인 성질, 어떤 물질의 화학적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관찰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물리적 성질에 녹는 점이라는 게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데요. 그래서 얼음이 물로 녹았다고 해서 얼음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성질입니다.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증기로 채워진 기포가 그 액체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도, 부피에 대한 질량비,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죠? 녹는 점이 뭔지, 끓는 점이 뭔지, 밀도가 뭔지.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구합니다.
질량과 부피가 크기의 성질이긴 하지만 밀도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기의 성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조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교과서 예제 1.6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글리세롤은 제약식품 산업에서 감미료, 중점제 및 안정제로 사용된다. 되어 있어요. 글리세롤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를 15.0ml의 글리세롤 시료를 피펫으로 측정해서 무게 질량을 쟀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크와 글리세롤의 질량이 이만큼이 됐어요. 28.45라고 하는 무게의 플라스크에 넣어서 플라스크와 글리세롤의 무게를 쟀더니 47.37이 나왔어요. 이때 글리세롤의 밀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부피는 얼마? 15.0 나와있죠? 15.0ml 부피 나왔어요. 자, 글리세롤의 질량은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는 글리세롤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 플라스크에 넣어서 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롤의 무게를 재려면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플러스 글리세롤 무게에서 빼기 플라스크 해줘야 글리세롤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47.37 빼기 28.45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를 체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먼저 시료의 질량 했죠. 이게 47.37이에요. 47.37 빼기 28.45 이렇게 했더니 자, 18.92가 나왔어요. 다행스럽게 여기는 이 숫자 뒤에가 각각 두 자리 다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8.92 나누기 부피 15.0 했더니 1.26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숫자 1.26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3개, 여기 4개 중에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한다? 적은 개수를 맞춘다. 그래서 3개짜리 맞춰서 1.26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질의 용해도를 살펴볼 건데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서 녹는 과정입니다. 즉,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녹는가라고 하는 척도를 나타낼 때 용해도 값을 우리가 쓰죠.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으면 용액이 되고요. 그 용액의 종류에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녹은 양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라는 용액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포화라는 것은 녹을 만큼 다 녹은 애들. 여기는 딱 녹을 만큼 녹은 애들. 불포화라는 것은 원래 녹아야 되는 포화되는 그것보다 적게 아니 불자죠. 적게 녹은 거. 과포화하는 거 지나칠 과자죠. 포화보다 지나치게 많이 녹아 있는 거. 그래서 불포화, 포화, 과포화 순으로 많이 녹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각 온도에 따라서 설탕이 물에 녹는 양이 나와져 있어요. 20도에서는 0도씨에서는 100g, 20도씨에서 한 110, 40도씨에서 한 150g 이렇게 녹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해진 주어진 온도에서
딱 그만큼 녹는 것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포화 용액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해도 곡선보다 조금 녹아있는 거 불포화, 많이 녹아있는 거 과포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예제 1.8 볼게요. 수크로스 설탕이죠. 설탕이 20도씨에서 물에 100g에 204g이 녹습니다. 또한 100도씨에서 물 100g당 487g의 수크로스가 녹아요. 100도씨에서 33g에 이거는 얼마 녹을까요? 너무 복잡해요. 머리 너무 복잡하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풀이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기초학력고사 테스트 진행해서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